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을 펼칩니다.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우리 측과 이를 방어하는 일본 측의 팽팽한 논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친서가 오갔다며 협상은 북한이 준비됐을 때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협상 재개를 바라지만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입장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증액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정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추경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예결특위는 아예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라탕, 마라샹궈 등 중국 마라 요리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단속을 벌였더니 상당수 유명 식당과 원료 공급업체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시흥시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접촉사고 후 정차한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고 처리를 위해 차 뒤에 서 있던 여성 운전자와 견인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 중 하나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이번 태풍에 떠내려온 쓰레기 더미에 흉물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어서 서둘러 정리해야 하지만 물속 쓰레기까지 있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일본 측 대표로는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WTO 이사회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우리 측과 이를 방어하는 일본 측의 팽팽한 논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이고 또 일본은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설지 홍선기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지적하려는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무역에 관한 대표 협정인 가트 조항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트 협정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로 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 가트 1조 1항도 공략 포인트로 꼽힙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던 우리나라를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의 규제로 해당 물품의 한국 수출이 지연된다면 이 역시 가트 10조 3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명백한 국제 규약에 근거를 둔 논리로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조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지 WTO 회원국이 잘 알 수 있게 정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니라 내부 운용 규정을 바꾼 것일 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도 국제규약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って指摘は全く当たらず 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불충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안보 이익을 위해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역시 국제사회 설득에 자신감을 보이며 통상 전문가를 파견한 만큼 오늘 이사회에서는 한일 양측의 불꽃 튀는 논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해 왔다며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볼턴 보좌관이 특히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단독으로 방문하는 건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볼턴 부장관은 내일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중요 동맹국과 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공식적인 방문 목표지만 일본 방문 직후 우리나라에 오는 만큼 자연스럽게 한일 갈등 중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볼턴 부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동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일단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잘 풀어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확전 자제 요청을 하면서 한일 대화를 위한 다리 놓기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재연장 검토 카드를 내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우려도 전달하며 한일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역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판문점 회동 뒤 금방이라도 탄력을 받을 것 같았던 비핵화 협상.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3주가 넘도록 아무 진척이 없는 만큼 실무 협상 등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미국 행정부와 기업들에 설명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유 본부장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 경제라인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한일의회 외교포럼 명예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오는 31일 1박 2일 일정을 목표로 방일단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어제 방일단 문제 의논차 국회의장과 면담한 이후 이같이 밝히고 일본 측과도 일정 조율을 80%가량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의회 방일단은 서 의원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진표 의원과 한국당 원유철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답게 밤사이에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동해안과 충청 이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도 아침 공기가 무척 꿉꿉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여기 하늘도 무척이나 흐린데요.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해안과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제주 고산의 가시거리가 110m, 태안이 21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로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고요. 천둥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32도, 광주와 대전 33도, 강릉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중부와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에는 전국의 장맛비가 막바지로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지역별로 강수차가 큰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바지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친서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은 북한이 준비됐을 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입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3주만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최근 북한과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There was a little correspondence recently, very positive correspondence with North Korea.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외교 재가동인지 그 시점과 내용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고 북한이 만나고 싶어 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단 협상 재개 시점은 북한의 공을 넘겼습니다. I think we will, at a certain point, when they're ready, we'll be ready. 북한이 시간을 갖고 비핵화를 결단한 뒤 협상에 나오라는 속도 조절론의 맥락으로 읽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곧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나타내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달라진 입장을 갖고 나오길 바란다며 진전된 비핵화 방안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북미 협상 재개를 연기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 북미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도 친서 교환으로 협상 재개를 물밑조율하며 조만간 비핵화 대화를 궤도에 올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실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무선 통신망 구축을 도왔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22일 주요 기사 제목입니다. 화웨이의 전직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 통신공사와 지분 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국영기업 판다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서 장비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화웨이가 북한의 기지국과 안테나 등 고려링크 설립에 필요한 장비를 전달하는 데 매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화웨이의 장비를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단둥 지역으로 나르는 내용을 담은 2008년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화웨이는 다른 중국 기업 단둥카오와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1월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에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혹이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각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가 북한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비밀리 관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대해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하기 전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면서 구속 17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이 통한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달라진 건 없다며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취소 주장하셨는데 보석 받아들이신 이유 혹시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나갔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지연했다는 의견 갖고 계신데 한일 관계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 지연 전략을 좀 쓰고 계신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켜주시겠습니까? 어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선 현직 판사인 박상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심의관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신문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급기야 국회 예결특위는 심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손으로 6월 국회를 마무리하고 사흘 만에 다시 만났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조건 없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국회 파행 속에 친일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며 정부 여당의 대일본 총력 대응을 방해하는 엑스맨을 자청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 파리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걷어찬 것은 민주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친일파로 매도하며 국회를 또다시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끌고 가면 무너지는 경제도 일본의 경제 보복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렵사리 추경안 감액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야당이 증액된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응 예산에 대한 정보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추경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8천억가량 증액 요청이 있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후두로 물었더니 중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약 2,700억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반복되는 여야 협상 결렬에 이어 추경안 심사까지 멈추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안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계파별로 혁신위를 둘러싼 폭로와 반박을 이어가던 끝에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 외야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유력 인사 변호만을 담은 성명서 발표로 혁신위가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번째.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네, 말씀입니까 지금 총장님? 누가 유력 인사를 대변했다는 겁니까? 네? 혁신위원장은 나도 만났어요. 나도.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주대한 위원장 말하세요. 주대한 위원장. 잠깐. 박주선 대표도 만나고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당의 당무를 갖고 있는 녹취 파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의 당무를 누가 만났는지 하나하나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삿대질 하지 마시고. 자 네 번째. KT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그 정권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의 자태에 대해서 깊이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다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흥직 강원랜도 전 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들 3명에 대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당직자 노모 씨를 통해서 최흥직 강원랜드 사장에게 금품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양 전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나 공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YG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에 이어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대상자는 이른바 정마담 등 유흥업소 여성 2명, 그리고 성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인 사업가 조로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로우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고 이때 정마담을 통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조로우의 호화 유럽 여행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양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관련인 진술과 지출 내역 등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매매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달 가까이 내사를 벌인 이후 정식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 전 대표의 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를 2달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최근 마라탕, 마라샹궈 같은 중국 마라 요리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건당국이 단속을 벌였더니 절반 이상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름난 집도 알고는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마라탕 전문 식당의 조리실입니다. 조리실 후드에 기름때가 시커멓게 붙어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나오는 유증기가 달라붙은 건데 오랫동안 방치하면 음식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름때들이 많이 있네요. 기름때는 잘 청소하기 힘들어서 안 하신 거예요? 서울의 또 다른 유명 마라탕 전문 식당 조리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설거지 상태가 엉망이고 이런 곳에서 만드는 음식을 먹어도 될지 의문이 절로 듭니다. 3개월 정도 됐어요, 청소 안 하신 지? 이 사이에 보면 지금 뭐 기름때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붙어 있네요. 마라탕에 들어가는 건두부를 생산하는 업체 내부입니다. 선풍기는 먼지투성이이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은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두부를 짜내는 면포도 지저분한 상태로 널려 있습니다. 이 업체는 두부 생산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호도 임의로 바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등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등 3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새로 선출된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고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입법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박순자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홍은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원내 지도부 결정을 부인하면서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며 부산 일본 영사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던 대학생들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어제 출입증을 받고 일본 영사관 내 도서관에 들어간 뒤 갑자기 영사관 마당으로 뛰어나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오늘 오전 8개월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의자들이 살균제 개발 유통업체들을 재고발함에 따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지난 주말 남부에서 소멸했지만 많은 비가 내린 여파로 부산에서는 단독주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주택이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 무너진 겁니다. 주변 주택의 담장 일부, 인근 주차장의 벽면과 천장까지 일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아찔한 사고였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0년도 넘은 노후 주택에 태풍 다나스가 많은 비를 뿌린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앞서 붕괴 조짐이 신고돼 구청에서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둣가에 있는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부산 남항에서 폐선을 위해 정박해 있던 127톤짜리 어선 밑부분에 구멍이 나 물이 들어찬 겁니다. 배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크레인을 동원해 선박을 육상으로 인양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도리분기점 인근에서 사고 수습 중인 현장을 뒤에 오던 승용차가 덮쳤습니다. 앞선 사고의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있던 견인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7살 아이가 계곡에 빠져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구조됐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퇴근 시간이라 더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안전점검 당시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지하 역사에서 이곳 지상 출구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을 해 다시 내려가면서 타고 있던 시민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로 붐벼 사고 당시 3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명 안팎이 다쳤고 상태가 심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캐릭터는 다 올라와서 여기에 많았거든. 내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저거 어떻게 이래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밑에서 아가 소리 나고 그래 보니까 내가 쫓아가서 보니까 이미 한 명은 누워 있고 하나는 거기 발진겨서 이렇게 앉아 있고.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2008년에 설치됐고 지난달 자체 점검 당시에는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교통공사는 밝혔습니다. 원인을 저희가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끝을 못하고 있거든요. 뜯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다 한 번씩. 하지만 서울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반 동안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역사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만 230여 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에스컬레이터 관리 업무를 맡는 외주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점검 소홀 등을 조사해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강원도 삼척 고갯길에서 승합차가 뒤집히면서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새벽에 밭일을 하러 가던 노인과 외국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싶었던 순간 사고가 났다고 생존자는 증언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출발한 지 6시간여 좁은 차 안에서 16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루했던 차 안은 부분 내리막길에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운전석 바로 옆에 앉았던 생존자는 내리막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싶던 순간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우연 먹었더라고요. 그러자마자 그 삽시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가 간신히 눈을 떠보니 차가 뒤집힌 상황. 부상이 덜한 사람들이 차 밖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령인데다 사고 충격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던 부상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나 좀 꺼내줘. 당신이 죽을 힘을 써. 누군가 뒤집힌 차로 돌아와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저기 이거게라 들어다가 가들의 밑에다 내놔줘. 차에 타고 있던 16명 가운데 4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일부는 거주 지역인 충남 홍성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사고는 순식간에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탑승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브레이크 파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데요. 숨진 운전자는 10년 전에도 5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는 강원도 고갯길 왕복 2차선 내리막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의심되는 건 역시 브레이크 파열 같은 차량 결함입니다. 차가 그냥 말이 안 듣는다면서 그 삽시간에 그랬으니까 나도 좀 몰라요. 어떻게 듣는지 막 나와서 보니까 막. 경찰은 특히 사고 차량이 출고된 지 15년이 넘은 노후 차량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가 보니까 조금 노후된 차량 같고 해서 브레이크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2002년식으로. 이와 함께 사고로 숨진 차량 운전자 60대 강모 씨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대형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9년 충남 홍성에서 승합차를 몰다 굴착기를 들이받아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 당시 숨지거나 다친 이들도 이번 사고처럼 강 씨가 모집해간 마을 노인들이었습니다. 전방주시 좀 잘못하신 거. 전방주시 태만 같은 걸로요? 네. 당시 차량에 문제는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걸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5인승인 사고 승합차에는 강 씨를 포함해 16명이 타고 있었지만 정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도로의 경우 승합차의 승차 인원은 정원의 110%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숨져 정확하게 밝혀지기 힘든 상황.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유난히 여름나기를 걱정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은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자들을 송재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출입문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허름한 건물 안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방이 나옵니다. 65살 박동기 씨가 20년째 여름을 나고 있는 쪽방입니다. 선풍기 고치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선생님? 네, 고장난 거. 건물 구조상 바람이 들지 않아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한창 더울 땐 방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34도, 35도 이렇게 되면은 이 열이 받아서 여기는 못 있어요, 사람이. 밑에 층은 있어도 여기 2층에도. 옆골목도 가봤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가는 복도 맨 안쪽까지 들어오면 한 평 남짓한 방이 나옵니다. 창문이 아예 없어 열기가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구호단체에서 작은 에어컨을 지원받았지만 전기료 걱정에 단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벌이가 없고 이래 그냥 사니까 켤 수가 없죠.
노숙인들은 더 걱정입니다. 지붕 아래로, 주차된 차 뒤로 이곳저곳 그늘을 찾아 몸을 숨겨도 흐르는 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늘 있으면은 좀 햇빛이 좀 강하다는 거, 꼭 이제 물로 더우면 물 한 잔 먹고 좀 하루 종일 있다는 거, 그것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폭염특보 때 무더위 쉼터 26개를 24시간 운영하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거리에 계시는 것 자체가 응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좀 벗어나서 어쨌든 시설이라든지 1차적으로는 시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거라든지 안정적인 공간으로 생활 환경이 전환될 수 있도록. 수온계가 올라갈수록 더위를 피하기 힘든 취약계층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물속에도 쓰레기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선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피서객으로 붐벼야 할 백사장에는 쓰레기만 수북합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청소하지만 바다에서 계속 쓰레기가 떠밀려옵니다. 해조류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쓰레기도 많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인근 수영강 하구에서 해수욕장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백사장 쓰레기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더 큰 문제는 물속 쓰레기. 해초는 이래 나오는 게 보면 한번 나오면은 3, 4일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2, 3일은 더 작업을 해야 정리가 될 겁니다. 모처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실망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휴가를 내고 부산에 놀러 왔는데 이제 바다를 좀 보고 싶었는데 태풍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올라와서 바다를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으로도 쓰레기가 떠밀려 왔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하구를 따라 내려온 흙탕물이 바닥까지 황토색으로 바꿨습니다. 성수기로 접어든 부산 지역 해수욕장.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얼굴로 피서객을 맞아야 하지만 태풍과 호우가 남긴 상처는 재빨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전체 휴가객의 절반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루 평균 491만 명, 모두 8,8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이번 달 27일에서 다음 달 2일이 27.3%로 가장 높았고 다음 달 3일에서 9일이 22.7%, 다음 달 17일 이후가 17.3%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들의 실경 산수화를 모아보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행지에서 남기는 인증 사진처럼 느껴졌다는 게 취재기자의 설명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조의 어명을 받고 금강산을 그리기 위해 여행길에 오른 단원 김홍도가 남긴 산수화 밑그림입니다. 빠르게 그려낸 스케치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김홍도와 함께 떠난 화원 김응환이 완성한 금강산 풍경은 개인 소장품인 관계로 관람객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금강산 구석구석을 세세하고 다채롭게 그려낸 화가의 손길을 따라 가볼 수 없는 그곳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봅니다. 선비화가 정수영은 한강과 임진강을 유람하며 본 풍경을 16m 두루마리에 남겼습니다. 배웅 나온 친구와의 헤어짐이 아쉬워 다시 배에 태운 사연까지 자연과 사람을 아우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전기에 그려진 가장 오래된 경포대와 총석정 그림 2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동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고요. 파격적인 구성, 그리고 실제 그 장소에서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러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현에서 지정문화재급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특히 이 작품들은 해외 반출 문화재가 고국에 돌아오길 바란 제일교포 사업가의 뜻에 따라
유족들이 낸 기부금으로 일본에서 사들인 것이어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같은 풍경을 바라본 조선시대 화가들과 공감하며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일본 참여한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아베 신조 총리가 선거 직후 야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나라를 향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기존 의석을 포함해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입니다. 전체 의석 중 3분의 2이자 개헌 발의선인 164석에는 4석이 부족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이 불가피한 아베 총리로서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참여연 선거 이후 기자회견에서 2021년 9월까지인 남은 임기 동안 헌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令和な時代にふさわしい憲法改正案の策定に向かって衆参両院の第一党として我が党は今後強い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く決意であります。 그는 선거 하루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야당 의원 중에도 적어도 개헌 논의는 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고 말하고 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이지만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민당에선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 유신회는 물론 국민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내심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구조에 자유대의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당일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7.5%로 40.8%의 찬성 의견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마땅한 대항마가 없어 사실상 일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홍콩에서 휴일 저녁에 열린 이른바 송환법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백색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시위에 불만을 품은 친중파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도심의 한 전철역에서 흰옷 차림의 남성들이 시위대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들은 저녁부터 윈농역 부근을 배회하다가 밤 10시 30분쯤 역사로 들어가 시위대를 강목과 막대기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곳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들은 정차한 전동차로 피신한 승객들에게까지 쫓아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 참여자들을 겨냥한 백색 테러가 벌어졌다면서 송환법 반대 시위에 불만을 품은 친중파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이 폭력 조직인 사마페 소속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시위대가 홍콩 주재 중국 정부 연락 판공실에 걸린 중국 정부 휘장을 훼손한 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 홍콩 사무 판공실은 일국가 이체제 원칙에 마지노선을 건드린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특구 정부도 휘장 훼손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We absolutely do not condone that sort of violent acts. And let me make this clear again. Violence is not a solution to any problem. 지난달 초부터 7주째 이어진 홍콩 시위는 반중 정서 확산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산 원유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의 국영 에너지 업체인 주하이 전력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 2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회 전국대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국은 주하이 전륜과 그 회사 최고 경영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어떤 제재도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다며 그들은 이란 원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 전자기업인 독일 지멘스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조 캐저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사무소가 인종차별과 배제의 표상이 되고 있다면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색인종인 미국 민주당 여성 의원 4인방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완전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렌시아 지역지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는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거취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확정된 건 이적시키지 않는다는 방침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단이 임대나 팀 잔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임대할 경우 출장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잔류 때도 지금처럼 경기 출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해법 찾기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죠. 절기대서답게 밤사이에도 후덥지근했습니다.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밤사이 최저기온이 속초가 28.9도,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25도 선을 웃돌면서 열대야를 보였습니다. 낮엔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낮 기온이 강릉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32도, 대구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여전히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호남 지역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모레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오겠고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막바지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